할렐루야. 기도하고 이승만의 분노 15강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촬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승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이승만을 통하여 우리가 역사관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뒤에 학생이 한 사람 왔네요. 무야호. 예, 예,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예. 예. 무야호. 광산 깨랑깨랑. 가난에 대한 분노.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적으로 아픔같이 미국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고 지금 마지막으로 가난에 대한 분노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말은 하시고 최후를 이제 마지막 이제 인생을 정리하셨습니다. 전쟁 후 비참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 전쟁 후 대한민국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 당시 유일한 삶의 목표는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160국 중에서 158위의 최빈국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더하려는 새로운 국가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고 국민들을 살 곳을 잃고 가족도 잃고 배고픔을 지옥같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난에 이어 위생 상태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기생충병에 시달렸고 전 국민의 80%가 해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78%는 본인의 이름조차도 쓰지 못하는 문명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통해 국방과 안보의 부담을 들고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 개혁을 통해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교육을 강조하여 문명을 퇴치하고 고급 인재를 육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예, 두 번째, 노련한 외교력으로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전후 복구 사항은 무엇보다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31억 달러의 경제 원조가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누구보다 미국에 정통했고 이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았던 이승만이 대미 외교에서 크게 힘을 발휘했다. 휴전 회담이 끝난 지 1년 후인 1954년 7월 26일 이승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 도착했다. 닉슨 부통령의 환영사가 끝나고 이승만의 마이크를 잡았다. 이승만은 미국 때문에 한국 전쟁 당시 북진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로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외교 독립운동을 하면서 국무성과 백악관의 수많은 외교관들을 만나 본 경험에 나온 전략이었다. 이어서 정상회담에서 이승만과 아이젠하워 사이에 팽배한 신경전이 오갔지만 더 이상의 분쟁을 원치 않았던 미국은 55년 한 해 동안 7억 달러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약속했다. 핵강국의 희망. 대한민국의 핵에 대한 이승만의 바람은 6.25의 북진 통일에 대한 의지로부터 시작했다. 미국은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핵 공급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었다. 이는 소련 및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였지만 미국의 핵공격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 영국은 미국을 만류하였다. 이승만은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감에도 트루만이 원자 폭탄을 투하를 망설이고 있는데 강한 분노를 나타내었다. 이승만에 대한 핵폭탄은 통일의 무기로 생각되었다. 눈앞에 다가온 북진 통일이 중공군 개입으로 물거품이 된 1951년 초
겨울 이승만은 트루만의 핵무기 사용 표명에 대한 발표를 크게 고무했다. 6.25 당시 전쟁 당시 육해공군 총사령관을 맡았던 정일건의 회고록에는 그 당시의 통일에 대한 갈망과 공산주의에 대한 이승만의 분노가 핵과 관련해서 잘 묘사되어 있다. 결국에는 트루만이 원자 투하를 결정하지 않자 이승만은 왜 핵포탄을 쓰지 않는가 하며 분노하였다. 이승만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원자 투하를 언급했던 메가더는 정일건 참모총장에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미안함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승만은 핵무기 목적으로 핵을 개발한 북한과 달리 에너지 문제 해결을 이라는 평화적 목적에서 핵 개발을 시작했다. 195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원자력 평화 이용 국제회의에 한국의 3명의 대표를 파견했다. 1956년 2월 3일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956년 3월에는 문교부 내 원자력과 신설되고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비 유학생을 대거 해외에 보냈다.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국제원자력학교에 유학한 최초 한국 학생은 처음에 10명도 채 안 되었지만 매년 증가해 3년 후에는 100여 명이 늘었다. 한국은 1957년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출범시키는 해에 IAEA에 가입했다.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하여 1959년 1월에는 원자력 정책을 집행할 기구인 원자력원을 만들었다.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 공학과를 설치한 것은 1959년이었다. 미국에서도 원자력 공학과는 대학원 과정에만 있었지 학부에 설치된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였다. 해외에서 원자력 신기술을 배워온 연구 유학생들은 귀국하여 원자력 발전에 매달렸고 드디어 1959년 7월 14일 국내 최초의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 2호가 완성된다. 이승만은 기공식에 직접 참석해 원자로 건설의 첫 사업을 떴다. 이것이 한국 핵개발의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간주된다. 이렇듯 이승만은 원자력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사실 이때 첫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원자력이 실질적으로 기술이 세계 상위 탑입니다. 미국 못지않는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에너지 개발은이 화석 에너지 즉 석유 이런 것들이 휘발유 이런 것들이 결국 한계가 있으니 이런 원자력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기술력으로 수출하는 이 시기에 왔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 때 이 원자력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렇게 말살 정책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제 다시 윤 정부 시대에 와서 다시 많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더욱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중공업, 일본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한반도 남쪽에는 농업 섬유를 했고요. 경공업을 했고 북쪽에는 수력발전소와 지화자원을 이용해서 중공업을 발전했습니다. 결과 38선 경계로 국가 분단이 되자 당장 남한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한 국내 유일한 비료 생산 공장인 흥남 칠소비료 공장이 북한에 있었다. 그때 당시 이곳이 생산량은 전국의 모든 곳에 비료를 공급하여도 남을 정도
규모 컸지만 남한에서는 한 줌의 비료도 생산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가 필수이고 이런 이유는 남한의 경제 상황은 날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으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북한 쪽에 중공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우위가 높았고 또 상당히 기술적인 큰 공장들이 다 북한에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승만은 중장기적으로 자립 경제를 지향했습니다. 따라서 원조의 종속되는 소비재가 아닌 자립에 의한 산업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 그러한 입장에서 비료공장 설립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이 고도기술과 숙련된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비료공장을 한국에 건립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하여 비료 완제품을 공급하자고 했다. 자체 생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승만의 입장과는 다른 원조 방식이었다. 비료공장 건립이 실패하자 이승만은 산업시설 건립에 필요한 시멘트 공장 설립을 미국이 아닌 유엔 한국 재건단에게 요청했다. 유엔 한국 재건단은 시멘트 필요성을 동의하였고 한국 정부와 합작으로 시멘트 공장을 건립하였다. 그렇게 문경 시멘트 공장이 건립되었다. 준공 당시 생산량은 연간 24만 톤 규모였다. 1961년 준공 후 충주 비료 공장은 곧 비료 공장이 세워졌네요. 연간 8만 5천 톤이 비료를 생산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철, 조선, 한유리 등 주요 공업시설과 지하자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시설, 본격적으로 중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당시 중공업이 북한에 집중되어 있어 전력시설 및 북한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1945년 평균 발전 전력은 북한이 96%를 점하였고 남한은 불과 4%만 차지했습니다. 그마저도 북한이 단전 조치를 취하면 남한은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948년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남한 단독 총선거 반대와 송전대금 불만으로 북한은 일방적으로 전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약정된 남한 송전요금을 미군 측이 생산하지 않았으며 대남 송전을 단전코자 한다. 만약 한국인이 동포들끼리 해결할 의사가 있으면 평양으로 오라 통보와 함께 5.14 단전이 단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1945년 한일 문제 등으로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립이 있을 때 석유 공급 문제로 한국 정부에 압박하였다. 한 번은 석유에 대한 한이 맺혀 누구든 기름 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개발하면 온갖 특혜를 다 주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평화선을 발표로 일본으로부터 해양 자원 보호, 메가더 라인에 소멸될 것을 예상한 이승만 정부는 자구책이자 보완책 하나로 동해상에 해상경제선을 그었다. 우리나라 해안으로부터 60마일 수역에 포함된 수산자원과 강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역 즉 어로 관할 수역을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적 평화선이다. 명칭으로 평화선으로 한 것은 일본 어선들이 이 선을
넘지 않으면 평화가 보장되지만 이 선을 넘으면 우리 정부가 납포를 할 것이라는 때문에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절묘한 이름이다. 이승만의 해양 주권 선언을 하자 일본은 물론 미국, 영국 등 세계 각지에서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승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평화선을 실효적으로 지키고자 했고 이는 이후 벌어진 한일 회담에서 큰 쟁점이 됐다. 또 평화선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에 등대를 세우는 등 독도를 시로 지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예, 독도에 대한 또 정치도 했네요. 하와이 망명 시절에 시작된 교육 사업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6년제 의무교육제를 도입하고 문명퇴치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학생 수도 중학교 10배, 고등학교 3.1배, 대학생 12배로 늘어났다. 그렇게 성장한 인력은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공업화에 필요한 값진 노동력이 되었다. 고급 인력의 양성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해방 직후 19개교에 불과했던 대학이 1960년에 63개교를 크게 늘어나 대학생이 1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가난한 나라에도 불구하고 1950년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유학을 떠났다. 특히 외국어의 전문적 교육과 유능한 외교관 양성 그리고 기업인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보조로 한국 외국 대학을 신설했다. 이승만의 고급 인재 양성 의지가 나타나 대표적인 경우가 1953년 인하공과대학교를 설립했다. 전쟁 중에 교민들이 한인 기독 학원 부지를 판 금액을 부지를 일부 보냈는데 이승만은 그 돈에 모금액을 보내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같은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교를 세우려고 했다. 이승만은 학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회의장 이기붕과 문교부 장관 김범린을 이 사진에 포함시켰다. 인하대학의 인하는 1903년 최초의 하와이 이민 출발지인 인천과 도착지인 하와이의 앞 글자만 조합하여 만든 이름이다. 하와이 동포의 꿈과 염원이 담겨 있는 한인 기독 학원이 1947년 폐교되었으나 민족 교육 함량이라는 그 설립의 정신을 잃지 않고 국내에서 성화되었다. 6.25 전쟁 중이었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과학기술자 양성을 위한 공과대학 설립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